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각의 근본을 뒤흔들었던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때로는 좀 위험하다는 말까지 들었던 그런 인물이죠. 네, 상당히 급진적인 사상가였죠. 휴는 뭐랄까 서양 철학의 아주 오랜 믿음들에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맞습니다. 거의 2000년 이상 이어져 온 생각들이었죠. 네, 너무 급진적이어서 책이 금지되고 교수직도 막혔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문명의 위협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랬을까 싶어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그의 생각은 현대 사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그의 영향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 휴메의 핵심 아이디어를 좀 쉽게 풀어보고 지식, 현실, 도덕, 그리고 인간 경험에 대한 그의 통찰이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휴me 철학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원칙입니다. 모든 지식은 결국 우리의 감각 경험에서 온다는 것. 네, 바로 경험주의죠. 그렇죠. 그는 우리 마음속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아주 생생한 감각 경험, 인상, 임프레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인상. 다른 하나는 그 희미한 복사본이나 기억 같은 거, 관념,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난로를 딱 만졌을 때 강렬한 느낌, 그게 인상이라면 그렇죠. 아주 생생하죠. 나중에 그 뜨거움을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건 관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인상과 관념의 구분, 이걸 휴음은 복사 원리라고 불렀는데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큽니다. 파장이 크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관념이 인상에서 복사된 것이라면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한 관념들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완벽한 신, 아니면 불멸의 영혼, 사물의 본질이라는 실체, 혹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개념들,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감각 인상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본 적은 없죠. 네, 휴문 이런 개념들이 실제 현실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만들어낸 혼란일 수 있다고 봤어요. 이 단어 도대체 어떤 감각 경험에서 나온 거지?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진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도 영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이미지는 떠오르지만 영혼 자체를 오감으로 느낀 적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경험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념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는 어떨까요? 자료에서는 휴미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 그러니까 연상의 원리도 발견했다고 하던데요. 아, 네. 연상의 세 가지 원리요? 네. 친구 사연을 보면 그 친구를 떠올리고 이게 유사성, 그렇죠. 닮았으니까. 천둥 소리를 들으면 번개를 예상하고 이건 시공간적 근접성, 네, 같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연기 냉세를 맞추면 불을 생각하는 거, 이게 인과관계. 이런 식으로 생각이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거의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 같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유사성, 근접성, 인과관계. 이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우리 생각들이 끊임없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마치 뭐랄까, 정신의 중력 법칙 같은 거죠. 정신의 중력 법칙이라. 재밌는 비유네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의식에 나타나는 인상과 관념들의 흐름뿐이라는 현상주의적 입장으로 이어집니다. 현상주의요? 네. 감각 경험 너머에 진짜 현실이 있는지 없는지, 설령 있다 해도 우리가 알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아... 철학이 탐구해야 할 대상은 경험 불가능한 저 너머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경험 속의 패턴 그 자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하지만 상당히 혁명적인 주장이었죠. 와, 그럼 우리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냥 내 머릿속 현상만 아는 거라는 건가요? 와, 그렇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현상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강조하던 귀납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보통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 매일 해가 동쪽에서 떴으니까 내일도 그럴 거라고 당연히 믿죠. 그렇죠. 의심하지 않죠, 보통은. 그런데 휴문 여기서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미래가 과거와 같을 거라고 믿는 근거가 대체 뭐야? 라고요. 하하, 정말 뼈아픈 질문이죠. 네. 근거가 뭐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휴메 관점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거나 갑자기 중력이 사라지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증명할 수는 없어요. 아, 논리적으로는 그렇군요. 과거엔 항상 그랬으니까 라고 말하는 건 그 자체로 순환 논증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장 자체가 이미 미래도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이죠. 헉, 그러네요. 이미 가정을 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건 과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도 해요. 과학 법칙이라는 게 결국 오늘 실험 결과가 내일도 같을 것이라는 믿음, 즉 자연의 균일성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는데 그 믿음을 논리적으로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법칙을 만드는 건 다 뭐죠?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면요. 휴문 관념 간의 관계랑 사실의 문제를 구분했다면서요? 네, 구분했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건 정의상 확실하지만 이건 관념 간의 관계? 내일 해가 뜰 거라는 건 경험에 기반한 예측? 이건 사실의 문제라 확실하지 않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수학적 진리 같은 건 논리적으로 필연적이지만 세상에 대한 경험적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휴메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래가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이성적인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반복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일종의 마음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습관이요? 네, 심리적인 기대감이죠. 까마귀를 볼 때마다 검은색이었으니까 다음 까마귀도 검을 것이라고 그냥 기대를 하게 되는 것처럼요. 생존에는 이게 필수적인 능력이지만 논리적인 필연성은 없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는 철학적인 회의주의와 일상생활의 실용적인 믿음 사이에 어떤 영원한 긴장감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예측들, 예를 들어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당신 몸을 계속 지탱해 줄 거라는 믿음조차 사실은 증명 불가능한 습관에 불과하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꽤 충격적인데요. 뭔가 발밑이 꺼지는 느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기반이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휴엄 철학이 주는 충격 중 하나죠. 그럼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그냥 습관일 뿐인가요? 보통 우리는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강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구공 A가 B를 치면 A가 B를 움직이는 어떤 힘을 전달한다고 느끼죠. 휴먼 이것도 의심했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의심했죠. 휴은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실제로 관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고들었습니다. 뭘 관찰하죠, 그럼? 당구공 예를 다시 보면요. 우리는 A공이 B공에 가까이 다가가고 이게 공간적 근접성. 네. 그리고 A공이 움직인 후에 B공이 움직이며 이건 시간적 선행성. 그렇죠. 순서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걸 항상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딱 그 세 가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관찰하지 못하는 것은 A가 B를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필연적인 연결고리 자체라는 거죠. 그걸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힘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거지 눈으로 본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럼 인과관계라는 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강력한 연결이 아니라 그냥 사건 A 다음에 사건 B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구나 라고 습관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거란 말인가요? 네, 거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필연성이라는 느낌은 그냥 우리의 심리적 기대감, 그게 전부라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인과관계의 필연성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반복된 경험이 만들어낸 기대감, 즉 습관의 투서라고 본 거예요. 와, 이게 과학 법칙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중력 법칙. 이건 사과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신비한 힘의 정체를 밝힌 게 아니라 과거의 물체들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떨어졌는지를 수학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요. 기술이고 기대다. 덧붙여서 이건 자유의지 문제에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휴문 양립가능론자였는데요. 우리의 행동에 비록 과거의 원인들, 성격이나 욕망 같은 것들에 의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의 강제가 아닌 우리 내부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행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정되어 있더라도 내 안의 원인이면 책임이 있다.
이것도 흥미롭네요.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는데요. 외부 세계의 인과관계도 습관에 기반한다면 우리 내면의 중심, 즉 나라는 존재는 어떨까요? 자아 문제로군요. 네. 전통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영혼이나 자아가 있어서 모든 경험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했잖아요. 뭐 플라톤부터 데카르트까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흉은 이것마저 의심한 건가요? 내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봐?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게 거기에 있어? 라고 묻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휴문 자기 성찰,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아무리 깊이 들여다봐도 나라는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실체는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없었다고요? 그럼 뭘 찾았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뜨거움, 차가움, 기쁨, 슬픔, 사랑, 미움 같은 특정한 지각들의 끊임없는 흐름뿐이었죠. 마치 영화의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요. 지각들의 흐름. 네. 그래서 그는 자아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지각들의 다발, 번들 또는 집합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지각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고정된 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강물 같다는 비유가 떠오르네요. 강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강을 같은 강이라고 부르잖아요. 휴맥에 나라는 것도 그런 건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기억이나 유사성, 아니면 뭐 인과관계,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 같은 것들로 느슨하게 연결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죠. 그럼 나라는 정체성,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 성장 같은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와,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이 강렬한 느낌은 그냥 착각이라는 건가요? 네. 흉 자신도 이 다발 이론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통합된 자아 감각과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죠. 아, 본인도 어려워했군요. 네. 하지만 이건 역설적으로 흉의 지적 정직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철학적 분석 결과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경향과 충돌할 때 그는 그 불편한 긴장감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던 거죠. 인간의 자기 이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대단한 철학자네요. 그럼 이제 이성의 역할로 넘어가 볼까요? 전통적으로 이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여겨졌잖아요. 플라톤도 그렇고. 그렇죠. 이성 중심주의가 강했죠. 그런데 휴문 이것도 비판했다고요? 이성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건가요? 하하, 뭐 그렇게 단순화할 수도 있겠네요. 흉은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논증적 추론인데요. 이건 수학이나 논리학처럼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관념 간의 관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 같은 명제는 그 자체로 참이죠. 정의상 확실하지만 실제 세상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개념 분석이죠. 네, 그렇죠. 다른 하나는 개연적 추론입니다. 이건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저 먹구름을 보니 비가 올 것 같다거나 대부분의 과학적 예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사실의 문제고요. 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 추론은 과거 경험에 의존하고 미래가 과거와 같을 거라는 증명 불가능한 습관에 기반하기 때문에 결코 논리적 확실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실에 대한 지식은 결국 개연적일 뿐이라는 거죠.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개념 분석만 할 줄 알지 실제 세상에 대해선 확실한 걸 알려주지 못하고 기껏해야 아마 그럴 것이다 정도의 추측만 가능하게 한다는 거군요. 와, 이성의 힘이 생각보다 약하네요. 흉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건 뭔가요? 단순히 머리로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강렬한 느낌이 있죠. 훌륭한 지적입니다. 흉은 믿음이란 어떤 생각에 덧붙여지는 특별한 느낌이나 감정, 센티멘트라고 봤습니다. 느낌이나 감정이요? 네. 그냥 사과라는 관념을 떠올리는 것과 내 앞에 사과가 있다고 믿는 것은 그 생생함이나 강렬함에서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바로 믿음이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 믿음이라는 느낌은 순수한 이성적 논증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고 경험의 생생함,
인상, 기억의 강도, 반복된 습관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생긴다고 봤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휴메의 가장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뭔가요?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또한 노예여야만 한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정념이 감정 같은 건가요? 네, 감정, 욕구, 열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이성이 우리의 목표나 욕망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욕구, 정념을 만족시킬 최선의 수단을 찾아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도구일 뿐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 정념이 먼저 있고 이성은 어떻게 하면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를 계산해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행동의 진짜 동력, 즉 우리를 움직이는 건 감정이라는 겁니다. 와, 이거 이성을 인간 정신의 지배자로 여겼던 플라톤 이후의 거대한 철학적 전통의 정면으로 맞서는 주장이었죠. 와, 이성은 감정의 하수인일 뿐이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도덕 판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살인은 나쁘다 같은 판단도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다는 건가요? 네, 휴문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 그냥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른? 완전 상대적인 게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나는 살인이 괜찮다고 느껴 하면 끝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휴문 도덕적 판단 역시 이성이 아니라 도덕 감정, moral sentiment에 기반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 호불호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고 부도덕하다고 느낄 때 그건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감정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의 부인, 포인의 감정이라는 거죠. 뭔가 공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뿌리에는 공감, sympathy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이 있습니다. 공감이요? 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기쁨을 보면 우리도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공감 능력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배우면서 더 세련됩니다. 세련된다고요? 네. 휴문 우리가 점차 일반적인 관점, general point of view를 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 행위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는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아,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고려하는 관점? 그렇죠. 그래서 도덕은 신이 정해준 객관적인 규칙도 아니고 완전히 제멋대로인 주관적 감정도 아닌 공유된 인간 본성, 공감에 기초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도덕이 감정에 기반하지만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공감과 사회적 관점을 통해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띈다는 거네요. 네, 그런 균형점을 찾으려고 한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아이존 문제, 즉 존재당위 문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다, is라는 사실적 진술로부터 ought, 해야 한다는 규범적, 즉 도덕적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이건 is 사실이죠.는 것만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건 ought, 당위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왜죠? 그 사이에는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는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나쁘다와 같은 숨겨진 가치 전제나 도덕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기술만으로는 당위 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군요. 네, 과학은 세상이 어떻다고 기술할 수는 있지만 어때야 한다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령할 수는 없다는 거죠. 도덕적 언어는 단순히 사실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승인 또는 불승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결국 도덕적 논쟁은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죠.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그럼 이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특히 정의나 소유권 같은 규칙들은 어떻게 생겨났다고 봤나요? 이것도 그냥 감정이나 습관인가요? 휴은 여기서 자연적 덕과 인위적 덕을 구분했습니다. 자연적 덕은 자비심이나 관대함 같은 건데 우리의 타고난 공감 능력에서 비교적 직접적으로 나온다고 봤어요. 네. 하지만 정의, 예를 들어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약속 이행, 정부에 대한 충성 같은 덕목들은 좀 다르다고 봤어요.
이게 바로 인위적 덕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인위적이다.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정의를 예로 들면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도덕 감각이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깨닫게 되는 일종의 관습 컨벤션이라는 거죠. 관습이요. 네, 당장은 내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뺏고 싶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상호 이익을 위한 암묵적인 합의 같은 거죠. 아, 마치 특별한 약속 없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로의 같은 쪽으로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런 비유가 아주 적절해요. 명시적 계약 없이도 상호 기대를 통해 질서가 생기는 거죠. 정부에 대한 복종 역시 어떤 신성한 권리나 사회계약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질서와 안정이라는 실용적인 이점, 유틸리티, 그리고 그냥 오랜 관습 때문에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분석이죠. 와, 사회 규칙들도 결국은 인간의 경험과 습관, 그리고 장기적인 이익 계산에서 나온다는 거군요. 정말 철저하게 경험주의적인 관점이네요. 휴미 철학자뿐 아니라 역사가로도 유명했다는데 이것도 그의 철학이랑 연결이 되나요? 네, 아주 깊게 연결됩니다. 휴문 방대한 영국사를 저술했는데요. 그에게 역사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원리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실과 같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 본성을 본다. 그렇죠. 그는 역사 속에서 왕이나 영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사람들의 신념, 관습, 경제 상황, 사회 제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분석하려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예래대로 영국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가 발달했는지를 추적하면서 그것이 단지 몇몇 위대한 인물의 업적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과 권력욕, 안정 추구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임을 보여주려 했죠. 아, 단순히 영웅 이야기가 아니군요. 네, 종교나 사상의 변화 역시 순수한 이성의 발전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권위, 집단 심리 같은 요인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봤습니다. 그의 역사서술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간 사회사적, 심리사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듣고 보니 흉의 철학과 역사 연구가 정말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인간 경험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추구했죠. 자, 그럼 이제 휴미 우리에게 남긴 유산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의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휴메의 영향력은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우선 지식의 한계와 귀납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과학 철학과 인식론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고 지식을 심리적 과정으로 보는 자연화된 인식론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받죠. 네, 과학과 인식론이요. 도덕 철학에서는 감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is ought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현대 윤리학과 도덕 심리학의 핵심 논제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영향 없이는 현대 윤리학에 생각하기 어렵죠. 도덕 철학에도 큰 영향을 줬군요. 그리고 정치 철학에서는 사회 계약론을 비판하고 관습, 제도, 공리, 유틸리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현실 정치 분석과 제도 설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용주의적인 접근이죠. 무엇보다 그의 방법론 자체가 중요합니다. 철학을 인간 경험과 심리에 대한 탐구와 연결시키고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중시했으며 엄밀한 분석과 지적 정직성을 강조했죠. 학제간 연구의 선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방법론 자체도 유산이군요. 네, 그의 유산은 단순히 학계를 넘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이성과 감정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해, 우리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지적인 겸손의 중요성 등 현대 문화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네요. 휴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지식, 자아, 도덕, 사회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명쾌한 정답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마음과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파헤치려 했던 철학자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답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확실성보다는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 뭘까요? 휴문, 우리가 아주 확실하다고 느끼는 많은 것들, 인과관계의 필연성, 변하지 않는 자아,
미래에 대한 예측, 이 사실은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면 당신이 살면서 강하게 확신하는 것들, 그게 뭐 개인적인 신념이든 과학적 사실처럼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확고한 도덕적 입장이든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확신 뒤에 어쩌면 증명 불가능한 습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당신의 관점이나 태도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